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122페이지에 23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33조에서는 금지행위라는 제목 하에 7가지 행위를 규정해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지행위에 관한 33조 규정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냐 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소장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등의 신분을 지닌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이 등이라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을 가리키는 등이죠. 그래서 결국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이 33조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7가지를 규정해 두고 있는데 공부를 하실 때 4+3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이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이 시험 문제에 등장하게 되면은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한 것도 지문으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4+3으로 7가지 금지행위를 생각하면서 4가지 금지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소위 1년짜리 형사처벌 사유고 3가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소위 3년짜리 금지행위다. 7가지 금지행위는 모두 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해두고 있고 이 7가지 모두 다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경우라면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이 말이지. 자, 근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 중에서 등의 신분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하게 되면 등록 취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됩니다.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왜 비워놨느냐 하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39조 규정에 보면은 업무 정지 처분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모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다 업무 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지. 업무 정지 처분 사유도 된다 이 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하게 되면은 이렇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과 아울러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되겠고 요 등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하게 되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이 등에 중개보조원도 있죠. 중개보조원이 금지행위를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조원은 어떠한 행정처분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보조원이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그 사유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금지행위 7가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러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조문 제목이 금지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7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런 말이 성립되는 거죠. 아마 금지행위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곤란하고 이 금지행위가 아니면은 적어도 여기에 33조 규정이니까 33조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는 아니다 이런 의미로 좁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점검을 했다시피 12조 규정에 보면은 이중 등록을 금지하고 있고 이중 소속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7가지 금지행위 규정에는 7가지는 이중 등록하지 말아라, 이중 소속하지 말아라 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 행위는 33조 규정에 따른 위반은 아니지만은 12조 규정에 따른 위반이 되는 것으로서 결국 할 수 없다라는 거죠. 33조 금지행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금지행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행위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로 제가 미리 던져놓은 것이 중개대상물의 임대업은 중개대상물의 임대를 업으란 행위는 이 33조 7가지 금지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매매를 업으라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을 뿐인데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은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법제 14조의 규정에 보면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중개업 이외의 겸업을 6가지로 제한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 겸업 업무 범위에는 중개대상물의 임대업이 들어가지를 않죠. 그러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임대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33조 위반은 아니지만은 14조의 겸업제한 규정 위반으로서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임대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지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단순히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쉽게 받아들여서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금지행위 33조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 7가지를 하나하나씩 알아보러 들어가겠습니다. 양갈로 1번에 보면은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 이 법정 중개대상물이죠.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런 법정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물건의 매매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행위가 금지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매매업은 공인중개사법 33조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는 아니다. 그러면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든 자동차 매매를 업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겸업제한 위반으로서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될 것이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나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동차 매매를 업으로 한 행위는 겸업으로서 우리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상으로는 겸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죠. 따라서 자동차 관리법이 정하는 요건만 갖춘다면은 겸업으로서 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읽을 때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문제가 공인중개사 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이렇게 물으면 자동차 매매업 이런 것들은 금지행위가 아니죠. 자, 그리고 단순한 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매매를 업의 형태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매매 행위, 토지 건물 매매 행위 이런 중개대상물의 단순한 매매 행위에 불과한 행위는 33조 규정 위반이 아니다. 금지행위 위반으로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토지나 건축물인 중개대상물의 단순한 매매 행위가 이 1호 규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은 매매업은 아니지만은 우리 금지행위 규정 33조에 보면은 6호에 보면은 6번째 금지행위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나 건축물의 단순한 매매 행위라 하더라도 의뢰인과의 매매 행위는 결국 6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로서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좀 폭넓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금지행위를 하나하나씩 점검을 하지만은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은 1호부터 7호까지 7가지 금지행위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호에 해당하는 위반은 아니라 하더라도 6호에 해당하는 위반이 되면 결국 금지행위가 성립이 되는 거겠죠. 자, 123페이지에 양갈로 2번에 두 번째 금지행위는 법 제9조 하는 건 등록에 관한 규정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그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행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자와 협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그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영위한 자로부터 고객을 소개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등록된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법 33조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 규정은 전부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범죄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의 범죄행위. 범죄행위를 해석할 때는 죄형법정제의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영위한 자인 사실을
모르고서 그자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등록된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는 몰랐던 경우에는 금쟁이 성립이 되지를 않겠죠. 알면서라고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서 협력한 경우는 금쟁이가 성립되고 모르고서 협력한 거는 금쟁이 성립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으세요? 그 다음 124페이지의 세 번째 금쟁이는 사례, 정려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해놨습니다. 법제 32조 사망의 규정에 의한 보수, 즉 중개보수죠.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순하게 생각한 법정 중개보수나 실비를 초과해서 받지 말아라라는 취지의 규정인데,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명목의 금품의 명목은 오로지 중개보수와 실비뿐이다. 중개보수 실비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수수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품의 명목이 사례조든 정여의 형식이든 뭐 수고비의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중개보수 실비 명목 이외의 금품은 수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중개보수나 실비를 받을 때도 법에서 정한 기준 32조 사망 규정에 따른 법정 중개보수와 실비의 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질 때도 판단할 때도 금전만을 따지지 말고 물건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겠죠. 금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물리 해석에 충실하게 엄격하게 범죄 성립 여부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금쟁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관련 판례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금쟁이와 관련된 실제에 있어서는 판례 사례를 지문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례를 보면은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대법원 판례는 돈의 성격을 조금 고려하지 않은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법정 중개 보수의 한도를 정해놓은 취지에 부합되도록 해석한 판례로 볼 수 있는데,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을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사례비의 금액이, 수고비의 금액이 이 법정 중개 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때는 위반이다라고 판단한 것은, 사례비 수고비의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 한도 금액만 초과하지 않았다라면은 금쟁이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의 판례죠. 그래서 이런 판례가 나온 거는 결국 우리 32조에서 법정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가 개업 공인중개사로서는 자신의 중개 행위, 중개 완성의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지나친 금원을 수령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법정 중개 보수의 한도를 정해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명목의 금품이라도 한도만 초과하지 않았다면 굳이 금쟁이 성립으로서 처벌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은 중개와 구별되는 이른바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법정 중개 보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중개 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수수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결국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은 중개 업무 완성에 대한 대가로 적용되는 규정이지 분양 대행과 관련한 업무는 중개 업무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분양 대행과 관련해서 교부받은 금원은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이와 동등한 취지의 판례가 6번에 소개되어 있는 판례입니다. 권리금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중개 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점검을 했더랬죠. 그럼 권리금 거래를 알선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 업무도 수행하고 권리금 거래를 알선하는 중개 업무가 아닌 행위도 수행했을 때 고객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얼마까지가 중개 업무 수행에 대한 중개 보수고 또 얼마가 권리금 알선의 대가로 받는 보수인지 돈의 성격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라면 그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가 중개 보수 한도 금액을 초과했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2번 판례와 6번 판례는 결국 중개 업무 수행에 대해서만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고 중개 업무가 아닌 업무의 경우에는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취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판례로 올라가 보시면은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들은 중개 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무슨 법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32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 보수와 관련된 규정들은 임의법규가 아니라 강행법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강행법규에 위반해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초과된 부분에 한해서만큼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는, 이미 받았다라면 뭐로부터 얻은 이득으로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전부 무효의 법리는 아니고 일부 무효의 법리를 취하고 있네요.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판례는 소위 기획부동산 사건과 관련된 판례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라서 시험 지문으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판결입니다. 그건 어찌됐든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인데 그래서 이 판례도 어떻게 보면 2번 판례와 6번 판례에서 등장한 취지하고 동일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은 중개 업무 수행하는 대가에만 적용될 사항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4번 기획부동산 사건의 경우에는 이 기획부동산업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획부동산업자가 그래서 받은 건품을 중개보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항이냐 보면은 읽어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과수원인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다음 토지 중 일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정한 매매대금으로 타인에게 매도하되 토지의 소유자인 A에게는 그 매매대금의 금액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 인한 손해와 이익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이다. 토지 소유자 A와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한 약정의 내용이 이러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약정을 우리가 중개의뢰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중개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소위 우리 대법판례는 이러한 약정은 위임 및 도급의 복합적 성격을 지니는 약정이라고 볼 것이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체결한 중개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위의 사건의 행위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고 택지로 조성하여 그중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과 함께 이득을 취득한 일련의 행위를 했다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행위를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와 관련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취득한 금전은 우리 법 제33조 금쟁이 규정의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수 등 금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그 취득한 금원의 액수가 많다 하더라도 중개보수 초과해서 수수하였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이래요. 중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적용되는 규정이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개 업무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는 중개보수에 관한 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째 판례는 이 당자수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억을 하시는 게 편한데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적혀져 있는 당자수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은 금쟁이가 성립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그 받았던 당자수표가 부도 처리되었다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지급한 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됐다 하더라도 금지행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검쟁이라는 게 범죄라고 했죠. 범죄의 성립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범죄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뒤늦게 부도 처리되거나 아니면 어린에게 반환되었다고 해가지고 이미 완성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죠. 그래서 그 법정 중개보수 금액을 초과해서 기재한 당좌 수표를 받는 순간에 이 검쟁이라는 범쟁이는 이미 성립이 되어본다, 완성이 되어본다 말이죠. 그러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다만 이렇게 부도 처리되었다거나 아니면 어린에게 반환되었다라는 이런 사정은 그 범죄 성립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될 뿐이지 범죄행위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125페이지에 4번의 네 번째 검쟁이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입니다. 거래상 중요사항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거짓 때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렇지 않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국 거짓말하는 방식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요. 그러면 반대 해석을 하게 되면은 거래상 중요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검쟁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33조 규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그 거래상 중요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거짓말 등을 통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라면은 30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사유는 되겠죠. 그래서 검쟁이 성립이 되가 33조 위반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검쟁이 성립은 되지 않는데 일반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사유는 되느냐, 구별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 중요사항이라는 게 과연 어떤 사항들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해석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그 사실을 의뢰인들이 알았더라면 그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않았을 것이다라는 정도의 사항이라면 거래상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거래상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의 전체 내용을 통틀어서 종합해 보면은 지난 시간에 검토를 했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할 사항이 있죠. 주로 9가지. 그 9가지들이 다 거래상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해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설명하도록 의무 규정을 둔 거겠죠. 그래서 주로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 중요사항이라 하면 확인 설명할 사항을 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부분 판례도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중개대상물 그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도 거래상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판시도 있고, 또 매도 의뢰 가액이라는 것도 거래상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매도인이 얼마에 팔기를 희망하는 건지 그 매도 의뢰 가격은 매수인 입장에서 상당히 거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액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중개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한 행위는 결국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로서 검쟁이가 성립됩니다. 물론 이 판례 사례는 그 차익을 취득한 만큼 일부 의뢰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검쟁이 성립에 따른 이런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별도의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는 귀책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네 가지 검쟁이가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는 검쟁입니다. 그러면 이제 5번부터 7번까지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검쟁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은 기억할 때 이 검쟁이는 3년짜리 검쟁이, 1년짜리 검쟁이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판단하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5번째 검쟁이는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정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공급 질서를 교란케 하는 그런 행위로서 검쟁이로 규정됐다고 봐야 되는데, 두 가지 행위가 검쟁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한 행위가 검쟁일 뿐만 아니라 중개하는 행위도 검쟁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인데 중개행위도 못하도록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매매업의 대상물, 중개의 대상물이 정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서. 그 정서가 어떤 정서들이기 때문에 중개도 못하고 매매업도 못하도록 막아놨느냐 하면은 금지된 정서다 이 말이죠. 무엇이 금지된 정서냐? 양도나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 정서다 이 말이죠. 거래를 할 수 없는 정서고 그 거래를 하는 것도 불법 거래지만 그 불법 거래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 정서다 이 말이지. 다른 법에서 다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정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우리 관계법령이라고 볼 수 있는 주택법 39조의 규정을 참고사항으로 소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택법이라는 관계법령 39조 규정에 의하면은 그 주택법 39조에 1호, 2호, 3호, 4호가 있죠. 이런 정서들 즉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정서라든가 주택상환사채라든가 입주자 저축 정서 이런 정서들은 바로 주택법이라는 관계법령 즉 39조에 의해서 뭐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를 그래서 이 정서들이나 지위의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주택법에서 두고 있죠. 거래 자체가 안 되는 정서입니다. 근데 현실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다 불법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정서들을 주택법이라는 관계법령에서 왜 거래를 금지하고 알선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냐면은 결국 이런 정서들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일정한 부동산을 타인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증빙하는 정서들이다 이 말이지. 이런 정서들의 거래를 허용하게 되면은 경제적 강자가 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서들을 사들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선적 지위를 부여할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경제적 약자로서 무주택 서민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건데 그걸 거래를 허용하게 되면은 결국 경제적 강자가 이 정서들을 매입을 해서 그 우선적 지위를 행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의 취지에 안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을 금지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6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판례 사례들과 국토교통부 육군액사 사례들이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 대체로 보면 어떤 판례들이 냐면은 요런 정서가 과연 이 33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대상이 되는 정서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 놓은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전매가 금지된 이주자 택지 분양권의 경우에도 해놨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 중개하거나 하게 되면은 금지행위가 성립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매가 금지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주자 택지 분양권은 관계법령에서 전매를 금지시켜 놨다라는 것은 거래를 뭐 해놨다? 금지시켜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양권인 정서는 이 33조 5호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대상이 되는 정서에 해당한다라는 거고 또 우리가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추천기일에 신청을 해 당첨이 되면은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그런 입주권도 바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정서죠. 따라서 이런 정서가 바로 조합원의 정서들 아니겠습니까? 조합원 정서입니다. 이런 것들은 거래를 관계법령에서 금지해 놓고 있고 알선하는 것도 금지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중개대상물의 범위 3조에서 공부할 때처럼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의 아파트 분양권은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랬죠. 그럼 이런 중개대상물인 아파트 분양권은 여기서 33조 5에서 말하는 금지행위 대상이 되는 정서는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정서 등의 존재 형태가 전혀 다른 것들을 갖다가 함부로 이 금지행위 대상이 되는 정서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공소시효와 관련된 판례들은 참고 사례를 한번 읽어두시기만 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정리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금지행위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지도 말고 거래 당사 쌍방을 대리한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검토를 하게 되면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가 금지입니다. 근데 뭐 모든 직접 거래가 금지되는 게 아니고 누구와의 직접 거래가 금지다?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가 금지다. 그럼 의뢰인이 아닌 자와의 직접 거래는 허용이 됩니다. 다만 그 직접 거래가 매매를 업으로 하게 되는 매매업의 형태까지 발전하게 되면은 1호 위반으로서 금지행위가 성립되겠죠.
의뢰인과 직접 거래입니다. 그게 금지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금지 대상이 되는 의뢰인의 범위는 우리가 앞에서도 검토했던 판례지만은 이 127페이지에 보면은 그 중개대상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그리고 사무회체를 위탁받은 수임인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그래서 이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라는 금지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았다라는 사실이 전제되는 사실관계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결국 중개계약관계가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검증이 사무에서 봤던 기획부동산 사건의 판례 있죠.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와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약정한 그 약정은 위임 및 도급의 복합적 성격을 지니는 약정으로서 중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랬죠. 따라서 그 기획부동산 사건의 경우에는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점도 맞지만은 의뢰인과 거래했다고 볼 수도 없다. 개업공인중개사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약정한 거는 위임 및 도급의 복합적 성격을 지니는 합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의뢰인과 거래하였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고, 또한 그 의뢰인과 직접 거래로 볼 수 없는 사례가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있고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을이 있고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업공인 3명의 병이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고 볼 수 없는 사례다라는 건데, 결국 무슨 소리냐면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을이에요. 을의 중개로 매수를 한 거죠. 누가?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면 갑은 거래를 했습니다. 직접 거래했습니다. 매수인으로서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의 상대방인 A가 갑의 의뢰인이 아니고 을의 의뢰인이죠. 이쪽으로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갑은 직접 거래는 했지만 의뢰인과 직접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한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인 C에게 팝니다. 매도를 하는데 이 매수인 C는 갑에게 매수 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병에게 의뢰를 한 거죠. 이 병의 중개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갑은 매도인으로서 C와 직접 거래를 했지만은 자신의 의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직접 거래는 했지만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수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를 받은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에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금지행위가 쌍방을 대리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이 쌍방 대리는 여러분들이 쉽습니다. 쌍방 대리는 거래 당사자 양쪽으로부터 다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자기 혼자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A로부터도 대리권 수여받고 B로부터도 대리권 수여받아서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자기 혼자서 매매 계약,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거다 이 말이지. 대리권 수여받아서 이 쌍방 대리는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쌍방 대리를 뭐 하느냐 하면은 이 규정을 둔 취지가 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양쪽 당사자로부터 다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불리한 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변호사법에서도 우리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양쪽 소송 당사자에다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쌍방대리는 민법에서는 무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효. 그래서 민법에서는 무효지만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상대적 무효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쌍방도 다 허락을 받으면은 이 쌍방 대리 행위는 유효입니다. 민법에서는 그렇게 효력 유무는 그렇게 판단할지 몰라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 쌍방 대리 행위의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를 떠나서 거래 당사자로부터 아무리 허락을 받아서 쌍방 대리했다. 쌍방 대리 행위 그 자체를 무슨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금지행위라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양갈로 7번의 마지막 7번째 금지행위는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아니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 조작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데, 제가 부동산이라는 단어에 두 군데를 줄을 끊은 이유는 첫 번째 부동산을 1번 부동산이라고 보고 두 번째 부동산을 2번 부동산이라 본다면 문장을 줄이면 되는 거죠. 1번 부동산이든지 2번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 조작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1번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이죠.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다 하는 말은 미등기 전매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두 번째 2번 부동산은 소유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가운데 이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택법에 투기 과열 지구라는 제도가 있는데, 투기 과열 지구 내의 아파트 분양권은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매 금지 대상인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걸 중개하지도 말아라 말이죠. 전매한 당사자는 주택법 위반이 되지만은 그 전매 거래를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어보시면 판례가 하나 소개되어 있는데, 미등기 전매를 알선한 이유는 또 그 전매 당사자들도 전매를 한 이유는 전매 차익을 발생시켜서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목적인데, 미등기 전매 행위를 알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 행위를 알선한 사실은 존재하는 거죠. 벌써 이미 범죄는 완성이 된 거다 말이죠. 따라서 금지행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지행위 7가지가 다 마무리됐죠. 그래서 어디까지 7가지를 다 살펴봐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개대상물의 임대를 어불한 행위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임대를 어불한 행위는 33조에 규정되는 금지행위 위반은 아니지만은 우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14조 규정에 따라서 겸업을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겸업 범위가 6가지밖에 안 되죠. 그 6가지에는 중개대상물의 임대비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임대를 어불하게 되면은 금지행위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14조 겸업제한 규정 위반으로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는 사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지행위 7가지가 다 마무리됐고요. 시험에 매회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나올 때는 법조문 위주로만 출제를 하지만은 어렵게 출제되는 해 때는 판례 사례를 가지고 지문 5개를 구성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잘 점검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 잠시 쉬었다가 129페이지의 24절의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법 규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